금성 2-2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작품에 대하여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다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실린 작품으로 빈부와 노사의 대립을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난쟁이 일가의 아픔을 통해 도시 빈민의 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빈민은 알테고 노사는 노동자 계층과 사용자 계층. 쉽게 얘기해서 노는 노동자, 사는 사용자, 사용자는 자본가지. 그걸 노사라고 해. 그래서 요즘에도 회사하고 노동자하고 싸우면 노사 갈등 이렇게 얘기하지. 작가에 대하여 조세희 1942년생이네요.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소설 돛대 없는 정선에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 산업화의 그늘을 다룬 연작소설집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펼쳐냈다. 그 밖의 소설집으로 시간여행, 침묵의 뿌리 등이 있다. 이 작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당대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야.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가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다. 흥미로 읽는 것보다 그들 삶의 모습을 자기들 스스로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작품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 그만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지금 봐도 70년대 후반에 쓰여졌지만 지금 봐도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전체 구성이 있네. 제1부 난쟁이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는 난원구 행북동 도시의 빈민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함. 서술자 영수. 제2부 행북동 주민들이 대부분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남. 난쟁이 가족도 입주권을 팔지만 거리에 나앉게 됨. 서술자 영호. 제3부 영희는 가족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특이업자를 따라가 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주권을 들고 나와 입주 절차를 마치지만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듣게 돼. 영수가 첫째고 영호가 둘째, 영희가 셋째. 네. 그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네. 제재계관, 갈래, 현대소설,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것에 여러 편의 소설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 주제들은 전부 같은 형태로 철거민 사건을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성격, 사실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 배경, 시간, 1970년대, 공간, 낙원구 행복동, 가상의 지명. 1970년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언덕에다가 땅 주인 없이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동네였잖아. 판자촌이란 말이야. 그거를 철거하면서 재개발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처럼 재개발하면 오히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돈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 물론 딱지를 줘. 딱지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지. 그런데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당장 돈을 내야 되잖아. 그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딱지, 입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다. 더 외곽 지역에 판자촌으로 밀려가든지 해야지. 그런 게 1970년대, 80년대 요때의 상황이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할 때야. 그리고
낙원구 행복동. 제목 자체가 뭐야? 반어법이지? 실제로 그들은 낙원에 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것 자체가 반어법을 가지고 있다. 반어법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었잖아. 운수 좋은 날. 기억나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설렁탕을 사갖고 들어왔더니 아내가 이미 죽어 있었어. 그렇지? 일제시대의 피폐한 삶을 보여줬던 운수 좋은 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제목이 반어법인 거야.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물론 그 영수의 시점, 영어의 시점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의 삶의 고통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꿈. 특징,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함. 지명 등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설정함. 난쟁이, 달나라 같은 소재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함. 짧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비극성을 심화함. 그러면 제재기관에서 딱 안 들어오는 단어 있어? 이분법적. 이분법적은 흑백 논리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게 이분법적 사고. 별로 안 좋은 사고지, 그지? 내 편과 네 편으로 확실히 가르는 게 이분. 세 개로 나누면 3분이잖아. 네 개로 나누면 4분이잖아.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 그러면 흑백 사고라 그래서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는 갈등의 원천이 되는 선명하긴 하지. 선명하긴 하지만 논리 자체가 제3의 것도 없고 4도 없고 이분법이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난쟁이의 상징성. 난쟁이라는 텍스트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을 1970년대 사회 상황을 떠올려 보고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을 신체 장애인인 난쟁이로 설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해석해보자. 1970년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빈부격차와 계층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인데 중심 인물을 난쟁이로 설정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불구적 삶을 사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난쟁이는 실제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신체적 장애를 뜻하는 난쟁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뜻하기도 한다. 왜? 작은 사람이니까. 난쟁이는 작은 사람이니까. 소외계층이니까 작은 사람이지. 그러면 거꾸로 부자들은 거인으로 상징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가장 중요한 난쟁이는 이렇게 신체적 불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불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삶의 불구자지. 빈민층, 소외계층 이렇게.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다르게 해볼게.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난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빈민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외된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하지만 내면은 보지 못했다. 삶의 진실은 보지 못했다. 즉 난쟁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했지만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못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생존 전쟁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빈민층과 소외계층은 늘 생존 전쟁에서 패배자가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구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달을 조금 따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레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급장을 천천히 읽었다. 거기 보니까 뭐 가난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장면이 있네. 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계급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철거하세요 하고 보낸 거야. 네. 낙원구 주택 4441-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변지에 1839 김부리 귀하. 그러니까 난쟁이 아버지 이름이 김부리네.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와 아래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270 몇 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영화 보다 보면 철거 안 되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관청에 사람들이 와서 안 되니까 누구를 앞세우는 거야? 깡패들을 앞세우잖아. 난리가 나잖아. 막 부딪혀가지고. 그런 영화들 많지? 네. 선생님이 서울에 대학을 가서 처음 해본 시위가 철거 막는 시위였어. 80년대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낙원구청장.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당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듣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은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고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겨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도장포는 도장을 만드는 가게, 도장 파는 가게, 도장 파는 가게 정도. 거간꾼? 거간꾼,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누가 거간꾼 노릇을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는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과 파는 사람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잖아. 거간꾼은 거간꾼, 꾼자를 붙이니까 좀 안 좋네, 그지? 투기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얘기하면 중매인이야. 중개인 또는 중매인.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보고 봤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길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알루미늄 표차래야. 네. 이게 없으면 나중에 딱지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얼른 뗀 거야. 이런 판자촌은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야.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팔고 했었어.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거다. 아마 일거리가 없어서 요때 당신 놀고 있었나 봐. 어머니가 말했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어머니는 이제 철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둘째인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강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지. 안 나가니까.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홀로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략 부분, 중략된 부분 줄거리.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고 정든 동네를 떠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얘들아, 아버지를 찾아봐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튕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 얼굴이 아주 이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가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는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험 포인트 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 제목. 아버지는 하필 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었을까? 난쟁이 식구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지금 이곳의 현실이 아닌 다른 시공간의 삶을 동경하다 보니 아버지는 1만 년 후의 세계를 읽고 있는 것 같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1만 년 후의 세계는 그야말로 이상향이야. 그들이 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영희가 시장 가서 사왔던 기타, 하필이면 시장 이름이 또 최후의 시장이야. 최후의 시장. 낙원구 행복동 1만 년 후의 세계 등은 환상적 분위기와 함께 상징적, 반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최후의 시장은 아마 이 낙원구 행복동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이 지섭이가 또 그 연작 소설 중에서 지섭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또 있어.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달나라는 이상세계예요. 이 달나라는 아까 나왔던 만년 후의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밤주가로 올라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발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아버지가 달을 향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네. 절망적이면서도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옆에 그 해석을 해놨네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굴뚝 꼭대기 앞으로 달이 떠 있음. 굴뚝에서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은 달나라 비행인 셈임. 아버지의 기이한 행위는 욕망과 불공평의 땅을 떠나 사랑과 평등의 땅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반영하고 있어.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뒷부분 줄거리. 결국 난쟁이 가족도 투기꾼에게 입주권을 팔아 얼마간의 돈을 챙긴다. 입주권을 넘기는 날 아버지가 사라지고 영희도 사라진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 투신하고 영희는 입주권을 사악한 부자 청년의 아파트에 들어가 몰래 입주권과 돈을 훔쳐 나온다. 영희는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다. 슬픈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1-2는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네요. 다음 내용의 상징적 의미 또는 어휘의 상징적 의미. 달나라로, 이거는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는 죽은 땅을 떠나서 가야 하는 곳, 이상향, 천국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난쟁이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 난쟁이는 굴뚝 앞에 걸려있는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데 그의 달나라 비행은 지금 이곳에 죽은 땅을 떠나 이상향에 도달하고 싶은 소망을 의미한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잠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겠지. 작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한국 문학작품으로는 처음으로 300쇄를 돌파했다. 300쇄면 1쇄가 한번 찍을 때 1쇄라 그러지, 그지? 어마어마한 거야. 1878년 6월에 초판이 나온 지 39년 만이다. 조 작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계엄령과 긴급조치에 시대했던 1970년대에 난쏘공을 쓴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삶의 경고 팻말이라도 세워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더 이상 난쏘공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계엄령, 긴급조치 이런 것들은 전부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야.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세희는 이 작품을 쓰고 이러한 정권의 압력 때문에 일본으로 도피를 하기도 했었어.